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우리 교육 현장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원격 수업이 확 퍼졌고 또 이제 곧 고교 학점제도 전면 시행된다고 하고요. 네, 정말 숨가쁘게 변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특히 과학 분야, 그중에서도 물리는 어떨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대학 입학이라는 출발선이 과연 모두에게 똑같을까요? 네, 맞아요. 특히 물리학처럼 기본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험이라든지 탐구 활동 같은 게 중요한 과목들은 학습 방식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마침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정말 따끈따끈한 바로 이번 달 2025년 10월 새물리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장혜원, 조우람 연구자분들이 쓰셨고요. 제목은 코비드19 코호트 기반 대학 신입생의 물리 개념 이해 격차, 성별, 과목 이수, 수업 방식, 사교육의 영향 분석입니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게 바로 2024년 신입생들인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정면으로 겪은 세대죠.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 신입생 한 1000명 조금 넘게 102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구진들이 보려고 했던 건 이 학생들이 대학에 딱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물리 기본 개념 이해 수준이 어떤 배경 요인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이걸 파헤쳐 본 거죠. 네, 사용한 도구가 FCI, 힘 개념 검사라고 하던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신뢰도도 높다고요. 아, 네, FCI. 이게 복잡한 계산 문제라기보다는요, 뉴턴 역학의 그 핵심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걸 묻는 객관식 3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성별이나 또 고등학교 때 물리 1, 물리 2 이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만약 물리 1을 들었다면 온라인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직접 학교 가서 들었는지, 이런 수업 방식이나 또 사교육 경험 같은 것들이 신입생들의 물리 실력 출발선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그 격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왜 그런지 이걸 좀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원인까지 좀 깊숙이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저희랑 같이 분석 과정을 쭉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금 우리 한국 교육 환경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미래 스템 인재 양성에 대한 고민까지도 살짝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격차의 실체, 어떤 요인이 가장 먼저 눈에 띄던가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고 또 사실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던 결과가 바로 성별에 따른 격차였습니다. 성별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길래 그렇게까지 좀 놀라셨나요? 네, 이게 보면요. 남학생들 FCI 평균 정답률이 한 52%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평균 36% 정도에 그쳤어요. 와, 단순 평균만 봐도 거의 16%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우연한 차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뚜렷한 차이고 그 영향력의 크기, 이걸 효과 크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단순히 평균 점수 차이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점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 받은 고득점자 비율은 남학생들이 훨씬 높고요. 반대로 50점도 못 받은 좀 낮은 점수대 학생 비율은 여학생들 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낮은 점수대에 좀 몰려있고 남학생들은 중간이나 높은 점수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거죠. 혹시 다른 나라 연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향이 좀 있었나요? 네, 사실 국제적으로도 물리 개념 이해도에서 성별 격차가 있다는 보고는 꾸준히 있었어요. 평균 한 13%p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격차가 여전히 어쩌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게 있다고요. 다른 요인들하고 같이 봤을 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과목을 들었는지, 사교육은 받았는지, 이런 다른 중요한 요인들의 영향을 다 고려했을 때도 과연 성별 차이가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구진이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써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싹 걷어내고 이 성별이라는 요인만의 순수한 영향력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맞춰놓고 봐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한 12%피 정도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아주 분명했고요. 12%표. 다른 걸 다 빼고도. 와, 이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2%P라는 격차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물리 점수를 높이는데 가장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보인 요인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고등학교에서 물리 I 과목을 이수한 경험, 그 효과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네, 물리 I를 들은 효과랑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여학생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물리 I 과목을 아예 듣지 않은 남학생하고 비슷한 수준의 물리 개념 이해도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인 거죠. 성별이라는 요인 하나가 고등학교 핵심 과학 과목 하나를 이수했는지 여부와 맞먹는 그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결과죠.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성별 하나가 물리 I 이수 효과를 거의 상쇄할 정도라니. 그렇다면 반대로 물리 개념 이해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했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뭐였나요? 역시 예상대로 그 과목 이수 여부였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 이게 단연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어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였죠? 물리 I를 이수한 학생들은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정답률이 무려 21%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21%포인트요? 와, 네, 이건 통계적으로도 매우 큰 효과에 해당하고요. 물리2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리2를 이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16%포인트 이상 정답률이 높았고 이것도 큰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규 수업에서 물리를 제대로 배웠다는 경험 자체가 대학 와서의 개념 이해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이것도 혹시 다른 요인들, 뭐 성별이나 사교육 같은 거 다 고려해도 여전히 각막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다중회계 분석 모델에서 보면요. 성별이나 사교육 경험 같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다 같이 고려한 상태에서도 물리 I를 이수한 건 추가적으로 정답률을 12%포인트 정도, 물리 2를 이수한 건 추가적으로 6.5%포인트 정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정교 교육 과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흥미로운 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이 전체 정답률 차이의 한 36% 정도를 설명한다면서요. 이게 비슷한 미국 연구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해요. 미국에서 비슷한 분석을 했을 때는 설명력이 한 28% 정도였는데 이번 한국 연구에서는 36% 이상을 설명한다는 건 어쩌면 한국 교육 환경에서는 이 성별이라든지 특히 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학생들의 물리 개념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걸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논문 배경에서 언급된 그 고교학점제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학생들이 물리 같은 과목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거나 혹은 뭐 어렵다고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그게 바로 대학 입학할 때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정말 현실적인 우려네요. 정확합니다. 물리 과목을 배울 기회 자체가 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곧 대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의 불리함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물리 I를 이수한 학생들 그 안에서는 좀 차이가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뭐 학교 가서 대면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섞어서 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과서만 받고 혼자 공부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 이 부분은 결과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요. 일단 물리 I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학교 가서 직접 듣는 대면 수업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었다는 학생은 전체 한 3% 정도로 아주 소수였습니다. 아, 온라인만 들은 학생은 좀 적었군요. 네. 그런데 이 소수의 온라인 수업 집단의 평균 점수, 정확히는 중앙값이 대면이나 혼합 방식보다 좀 낮게 나타났고요. 특히 혼자 교과서로 공부했단 독립학습 집단보다는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업 방식 간의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 영향력의 크기 자체는 아주 크진 않았어요.
작은 효과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온라인 수업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보였다. 하지만 그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변수들 영향을 다 고려한 그 회계 분석에서는요.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들은 게 독립학습에 비해서 정답률이 한 2.5%포인트 정도 낮은 경향은 보였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분명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오차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학교 대면 수업은 독립학습이랑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학교 수업 방식에 따른 차이는 뭔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네,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온라인 수업만 들은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19명밖에 안 돼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경험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그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교육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당시 어떤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준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물리는 실험이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당시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하죠. 오히려 혼자 공부한 학생들, 그 독립학습 집단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건 좀 의외네요. 네, 그 점도 좀 특이하죠. 연구진들은 이게 독립학습 방식 자체가 뭐 특별히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방식을 택한 학생들이 원래부터 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학교 수업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교육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사교육을 아예 안 받은 학생, 온라인으로만 받은 학생, 학원이나 과외 같은 대면 사교육을 한 학생, 또 온라인이랑 대면 둘 다 해본 학생, 이렇게 나눠서 봤죠. 네, 맞습니다. 결과를 딱 보면요. 일단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있죠. 뭐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둘 다든 이 참여한 집단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집단보다는 물리 개념 이해구 점수가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더 높았습니다. 역시 사교육 효과는 있었군요. 네. 그리고 그 연형량의 크기도 뭐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중간 정도 효과 크기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교육 참여 자체가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 같기도 한데요. 혹시 사교육 방식 간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 같은 온라인 사교육이랑 학원 가서 듣는 대면 사교육이랑 효과가 달랐다거나. 단순하게 평균 점수만 비교했을 때는 온라인, 대면 둘 다 한 복합 그룹 간에 막 뚜렷한 차이가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성별이나 물리 과목 이수 여부 같은 것들의 영향을 다 고려해서 분석해 보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어떻게 달라졌죠? 회계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온라인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정답률이 평균 8.3%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고요. 대면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평균 5.5%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둘 다 효과는 있는데 온라인 쪽 예측 효과가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네, 그렇죠. 둘 다 통계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예측된 효과 크기만 보면 온라인 사교육 쪽이 대면 사교육보다 약간 더 크게 나온 거죠.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까 학교 수업에서는 오히려 온라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교육에서는 오히려 온라인 효과가 더 크게 예측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연구진도 이 원인을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다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교육 여력의 온라인 강의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과는 좀 다르게 학생 수준에 더 맞춤화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더 빠른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온라인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 자체에 어떤 특성 같은 게 반영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군요. 뭐 어쨌든 사교육이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주면서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네요.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교육 불평등 문제죠.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배경하고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육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교육 기회의 격차를 더 벌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논문에서도 아직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는 잘 못 가고 하면서 이런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 결과가 그런 우려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사교육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까 살펴본 고등학교 물리 과목 이수 효과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 분석 모델에서도 보면요. 물리 I를 이수한 효과 플러스 12.0%P는 다른 모든 변수, 그러니까 사교육 변수들을 다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긍정적 예측 요인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더 깊이 배우는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 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 그러니까 성별, 과목 이수, 수업 방식, 사교육,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 물리 개념 이해도 격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연구에서 예측한 시나리오가 있었죠. 네, 연구진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살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측치를 제시했어요. 가장 불리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면서 고등학교 때 물리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고 사교육 경험도 전혀 없는 경우 이런 학생을 상정했을 때 예측되는 FCI 정답률은 약 27% 수준이었습니다. 27%요? 와, 이건 거의 기본적인 개념도 잘 모르는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예측됐나요? 가장 유리한 조건, 예를 들어 남학생이면서 고등학교 때 물리 I하고 물리 E를 모두 대면 수업으로 이수했고 온라인 사교육이랑 대면 사교육도 둘 다 참여한 경우 이런 학생을 상정했을 때는 예측 정답률이 약 72%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27%대 72%. 그럼 이 두 극단적인 경우 사이에 예측되는 격차가 무려 45%피나 되는 거네요. 이건 정말 같은 신입생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물리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진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격차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역시 성별과 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배웠는지 여부였고요. 학교 온라인 수업의 효과는 아직 좀 물음표가 남아있고 사교육은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교육 불평등 문제와 얽혀 있으면서 정규 과목 이수의 중요성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대학 물리 교육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즉 학생들이 이미 안고 들어오는 이 거대한 초기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연구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2024년 대학 신입생들의 물리 개념 이해도에는 성별과 고등학교에서 물리 1, 2를 이수를 했는지 여부가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교육 참여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시기에 학교 온라인 수업 방식의 효과는 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결과가 단순히 물리교육 잘 시켜야겠다 이런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고교학점제 도입 같은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하는 문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방법론적인 고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하고도 직결되는 미의 스템 분야의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아주 거시적인 질문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논문의 배경 설명 부분을 보면요. 학생들이 왜 물리 과목을 선택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점수 따기 쉬울 것 같아서 라든지 아니면 왠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어떤 과목
과목 자체의 중요성이나 학문적인 흥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요인들이 언급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리학이 정말 중요해서 또는 뭐 너무 재미있어서 선택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물리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율이나 성취도 격차가 여전히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실이 더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단순히 점수나 뭐 입시에서의 유불리 혹은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때문만이 아니라 이 물리라는 학문 자체가 가진 매력,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의 어떤 실질적인 관련성, 이런 것에 기반해서 이 중요한 과목을 배우도록 진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대학 입학 전부터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격차를 줄여나가려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